경북 울진과 강원도 일대 대규모 산불이 사흘째인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의 4분의 1에 달하는 16,000여 헥타 산림이 피해를 본 가운데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사전투표장에서 터진 확진 격리자의 투표용지 관리 부실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특정 후보에 기표된 용지를 배부하는가 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보관해서 일부 유권자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확진자 투표 관리에 대한 우려는 지난달 국회에서도 제기됐지만 당시 선관위는 충분히 준비됐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제 투표 현장에서 대혼란이 벌어지자 높은 참여 열기에 비해서 인력과 시설이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투표 관리 부실 논란 집중 분석합니다.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와 체르노빌을 장악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원전 지역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경북과 강원 일대를 삼킨 산불이 사흘째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전만 해도 강풍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진화의 속도가 붙나 싶었는데 바람 방향이 자꾸만 바뀌고 있습니다. 자, 곧바로 울진 화재 현장 가보고요. 이어서 동해, 삼척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지금 산불 진압 상황이 다시 안 좋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원래 이 불이 꺼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람 방향이 갑자기 바닷가에서 내륙 쪽으로 바뀌면서 이 상황이 좀 나빠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원전이나 LNG 저장고 같은 국가 주요 시설이나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내로 번지는 걸 막았다는 겁니다. 최근 사흘 동안 전국에서 이어진 산불로 피해를 본 면적이 16,00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여의도 면적의 55배가 넘고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과 맞먹습니다.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주택 262채 등 391개 건물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현재 울진 산불 진화율은 40% 정도입니다. 산림당국은 불띠 길이가 60km에 걸쳐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서울에서 평택간 거리가 비슷할 정도로 엄청난 기세입니다. 소방헬기 106대와 인력 18,000여 명이 불을 끄고 있습니다. 군까지 동원돼 원래 오늘 안에 주불을 끄려고 했는데 좀 어렵게 됐습니다. 네,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김 기자가 서 있는 곳이 금강송 군락지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채널A 취재진이 나와 있는 이곳에서 저 언덕만 넘으면 금강송들이 모여 있는 이 금강송면 소강리가 나옵니다. 지금 캄캄해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산불 중간에 지금 불길과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바람이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군락지 500m 근처까지 산불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소강리에는요, 전체 2,200여 헥타르에 수령이 200년이 넘는 소나무 8만 그루와 수령 520년짜리 보호수 2그루가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금강송 숲을 지키기 위해 지상 진화대를 배치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역대 네 번째입니다. 정부는 산불에 탄 주택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진 화재 현장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강원도 강릉과 동해는 흡사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한 명이 저지른 방화 때문이라는 게 더 기가 막힙니다. 불길이 쓸고 간 자리를 강경모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언덕 위에 있던 집 수십 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토바이는 앙상하게 뼈대만 남았고 마당에 검게 그을린 가재도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잔불 정리 작업을 하는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지만 흰 연기는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집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는데요. 화분도 전부 녹아서 지금은 화분 모양의 흙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산불의 엄청난 기세에 관광객들이 몰리던 해변가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바람 부는 거, 이렇게 뛰는 거는 처음 봤죠. 저 50년 만에 처음이죠.
그 앞에 집 아줌마는 이빨도 못 가지고 가는 막 기억 나갔대. 도심까지 밀려온 화마에 맞서 집을 지켜낸 주민은 어젯밤 일만 생각하면 눈물부터 납니다. 불이 붙는데 어떻게 대피를 해요? 도로 뛰어와갖고 그때부터 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건진 거예요. 불길이 잡히기까진 아직 기약조차 없는 상황. 산불로부터 집을 지키기 위해 지붕에 물을 뿌리며 또다시 긴 밤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불 났다 이러면 그만 불안해가지고 지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있죠. 졸지에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주변의 관심과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 허망하지. 너무 허망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정부에서 좀 어려운 할머니들 좀 살펴주십시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 차가 다니는 길가에 연기 한 점이 피어오르고요. 곧바로 5분 만에 불이 온 산을 뒤덮습니다. 지금 제 뒤로 나가고 있는 이 영상이 울진 산불이 처음 시작하는 순간을 포착한 건데요. 원인을 밝히는 단서가 될지 배영진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제 오전 11시 14분 울진구 두천리 마을 야산. 산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곧이어 빨간 불꽃이 보입니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치솟으면서 5분 만에 온 산을 뒤덮습니다. 다다다닥 끓여놓고 소나무까지 타는 소리가 나가요. 보니까 그 불이 한 10m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밖으로 나온 주민들은 초조한 표정으로 지켜보며 소방대를 기다립니다. 해당 지점은 왕복 2차선 도로 옆입니다. 보행로가 없어 인적이 뜸한 곳입니다. 산인당국은 연기가 시작된 이곳이 최초 발화 지점인 것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곳에선 배수로 밑에서 시작된 불씨가 산 위쪽으로 번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바람에서 불이 올라가면 그 얼음이 이렇게 있잖아. 다른 데는 없잖아.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산이 없잖아.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이 자연 발화보다 담뱃불 같은 실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자연 발화라고 했을 때 번개에 의한 게 가장 많고요. 지금 주변 환경 봤을 때는 뭐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현상으로 일어났을 것 같지는 않고요. 경찰은 CCTV에서 화재 직전 차량 3대가 지나간 것을 포착하고 운전자들이 누군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대 수색에서 담배꽁초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부주의가 20년 만에 최악의 산불을 불러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평생을 산 정든 집도 남은 생 편히 살려고 애써 지은 집도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재민들의 심경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 안타까운 사연을 김승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체 50여 가구 중에 30곳 이상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 북면 소곡 1, 2 마을입니다. 뒷산은 시커멓게 타버렸고 집 지붕은 무너졌습니다. 산비탈을 밟아보니 아직도 하얀 연기가 올라옵니다. 남편과 함께 6년 전 이곳으로 이사온 81세 남정희 씨.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뭐라도 건질 게 있을까 집을 보러 왔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불씨를 꺼보려 하지만 수도마저 끊겨버렸습니다. 불을 끌래도 불도 못 끄고 그래야 구경만 해야 돼요. 집 안도 바깥도 온전한 게 없습니다. 마당에 있는 솥은 고무대야와 함께 녹아버렸고 타버린 가재도구들은 살짝만 만져도 검은 재가 묻어나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눈물만 나옵니다. 내 어째 벌어가 그런 집을 지었는데 어제 혼자 한참 시커먼 울다가 내 속이 좀 시원하대. 울어도 소용없고. 정년 퇴직 후 홀어머니를 모시러 고향에 돌아온 반동철 씨. 귀향 닷새 만에 불이 났습니다. 앞마당에 불이 초봉부터 하와 커지는 거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앞으로 고향 땅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도 해보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뭐 불이 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재덩이가 돼버렸죠. 대를 이어 65년 평생을 살아온 집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고생해 지었던 집인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눈물바다가 됐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은 대피소에서 막막한 사흘째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채널A에 밀려든 제보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케이스 하나하나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엇을 관리했다는 건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자와 일반 유권자 동선이 겹치지를 않나 추운 날씨에 쓰러진 확진자까지 나왔는데 이게 사과만 하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야외에 마련된 임시 기표소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려고 기다리는 코로나19 확진자들입니다. 그런데 투표는 마감 시간인 6시가 넘어서야 시작됐습니다. 제가 5시에 갔는데도 6시 20분까지 그 1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속 밖에서 서 있었던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많이 와서 준비를 못했다고 그러면서. 심지어 이 줄은 일반 유권자들의 동선과 겹쳐 있었습니다. 정무에서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도 저희 뒤에 줄을 쓴 거예요. 여긴 확진자 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나 이러면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확진자 투표함이 별도로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는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단순하지 마, 겁먹고 있어. 잘못된 거지. 저희들이 판단할 게 아니고 선관위가 다시 문의를 해볼게요. 경기 성남시에선 1시간가량 대기하던 50대 여성 확진자가 쓰러지는 일도 있었고 경기 남양주에선 기표 용지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보관하다가 격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걸린 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만한 게 아니라요. 가가지고 제가 인권인 거 이거 축하해 줍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투표 거부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가자. 중요함이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번 선거 기간 중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정부 스스로 예고했던 상황. 3월 9일 일일 확진자가 23만여 명 이상, 그리고 재원 중인 중환자는 1,2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예견된 상황조차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선관위에 확진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더 철저히 해줄 것을 추가로 주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여야는 오늘만큼은 한 목소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재발방지책 마련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단히 이 중대한 사고다라고 보고 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2022년 대한민국 선관위가 맞는가라고 꼬집으며 부실 관리를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본투표에서 혼선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선관위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책임론까지 제기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실시되는 선거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도 지지층을 향해 걱정 말고 투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늘 가지고 계시는 이 보수층 유권자들의 분열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투표하면 저희가 반드시 이깁니다. 긴급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기표를 한 것을 넣게 하고 상자 여러 가지 것들이 동의돼 있습니다.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한 겁니다. 헌법에 대통령 선거는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해서 한다는 헌법 규정도 위반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본투표 때는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소지가 없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저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서 그렇다, 궁색한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자, 부정은 아니더라도요, 부실 선거라는 비판은 어떻게 피하려고 그럴까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큰 소리 쳤는데 말입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확진자 사전투표 혼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불편을 끼친 건 송구하다면서도 임시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 절대 부정의 소지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하려는 확진자가 예상보다 많이 왔기 때문이라고 혼선 이유를 댔습니다.
확진자 폭증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충분히 준비됐다고 했던 한 달 전 발언이 무색해졌습니다. 저희는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고 사전 투표 때 이제 허용하게 되면 또 분산 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측하는 것이 수치적으로는 거의 맞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플랜 B를 마련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도 21대 총선 재보궐선거 경험을 언급하며 자신감을 보였던 선관위는 오늘에서야 준비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과 또 준비를 해왔는데 잃지 않게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준비를 더 잘했어야 했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혼선이 빚어진 어제 비상근직이라는 이유로 선관위에 출근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9일 본투표에서는 논란이 된 임시기표소를 아예 설치하지 않는 방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아는 기자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정치부 조영민 기자입니다. 자, 지금 대선 판세가 막판까지도 박빙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러다가 예컨대 간발의 차로 이제 당락이 갈리거나 하면 이제 본투표 뒤에 더 골이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뭔가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특정 후보의 이름에 기표가 된 용지를 이 확진 유권자들이 받았다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논란입니다. 네. 논란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확진자분들의 이 투표 과정, 투표 절차가 이 일반 절차와 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 사전 투표 절차는 이런 절차입니다. 신원 확인하고 투표용지 받아서 기표하고 내가 기표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절차죠. 반면 확진자들 사전 투표는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서 투표용지를 받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임시 기표소 봉투라는 걸 추가로 더 받습니다. 일반 사전투표는 이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뒤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함에 자신의 투표용지를 직접 넣지만 확진자의 경우는 별도의 기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선거사무원이 이 투표용지가 담긴 봉투를 받아서 투표함에 가서 다시 봉투에 담긴 용지를 꺼내서 투표함에 넣는 방식입니다. 임시 기표소 봉투, 그러니까 기표소에서 투표함까지 선거사무원이 가져갈 때 사용하기 위해서 도입한 겁니다. 이게 투표소 하나당 투표함이 한 개여야 되니까 생긴 이제 정책이었는데 특정 후보 이름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게 가장 큰 논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앞에 절차를 좀 기억하시면 제 설명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이 확진된 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투표 이후에 이 투표용지를 임시로 놓을 아까 말씀드린 기표소 봉투를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관위로부터 받은 이 기표소 봉투에 특정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항의 방문을 갔을 때 이 당시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으로부터 들은 설명은 이랬다고 합니다. 기표소에서 투표함까지 배달용으로 쓰이는 이 임시 기표소 봉투에 여러 장의 확진자 투표지를 담아 투표함으로 가져갔는데 투입할 때 실수로 투표용지 한 장을 봉투에서 꺼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봉투는 재활용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사람이 앞에 사람이 투표한 투표용지가 담긴 봉투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선관위, 이쪽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봤는데 설명이 좀 달랐습니다. 확진자 투표자가 갑자기 몰려드는 바람에 담당자가 투표함으로 갔어야 될 봉투를 새 것인 줄 알고 투표자에게 제공을 했다, 착각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했다는 건지 뭐 새 건 줄 알고 착각을 했다는 건지 좀 오락가락하거든요, 해명이. 맞습니다. 이 선관위 사무총장의 설명대로라면요, 의문점이 더 남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문제입니다. 앞서 절차를 좀 기억해 보시면 기표를 마친 투표 용지는 임시봉투에 본인이 직접 넣어서 선거관리원에게 전달되잖아요. 즉 하나의 봉투에는 한 장의 투표용지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렇죠. 이 왜 하나의 봉투에 여러 장의 용지를 담았는지 사무총장의 해명에 대해서 선관위에 추가로 물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칙도 허술했고 지켜지도 않았다. 게다가 이 임시 봉투를 뭐 쓰레기 봉투도 나왔고요. 쇼핑백 같은 곳에 담았다는 거 이것도 문제잖아요.
이 투표를 가신 분들이 가장 공분한 부분이 또 이 부분이기도 하죠. 이건 선관위가 만든 확진자 투표안이 처음부터 좀 모호하고 부실하게 작성됐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에 확진자 사전 투표안이라는 게 있는데요. 5장짜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구니, 상자 등에 담아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투표소마다 제각각의 도구가 등장한 이유이기도 한데 또 확진자 투표지는 일정 수량을 모아서 투입할 수도 있다고 적어놨기 때문에 이 논란을 좀 키운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사전 투표한 내용 자체가 좀 부실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제 선거라는 게 직접 투표, 비밀 투표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제 설계안부터 이 부분이 훼손됐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죠. 이 투표 시간대를 비확진자와 겹쳐 잡아놓는 바람에 확진자들은 자신의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못 넣게 만든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참관인들이 있다곤 하지만 내가 투표한 투표 용지가 제대로 투표함까지 가는지 또 봉투에서 투표지를 꺼낼 때 투표함에 대신 넣는 과정에서 내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공개되는 건 아닌지 이 직접 투표, 비밀 투표 원칙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선관위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확진자용 투표함을 더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현행법상 한 곳의 투표소에는 하나의 투표함만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점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선관위에서 계속 뭐 부정 소지는 없다는 식으로만 해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제 주변 분들은 오늘 이 해명이 좀 더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선관위는 뭘 잘못했는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확진자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만 매우 송구하다고 할 뿐 자신들의 준비 부족이나 판단 착오에 대한 반성의 내용은 보이진 않았습니다. 박빙의 승부잖아요. 자칫 진 쪽에서 이 선거 불복의 빌미로 삼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 책임을 선관위가 도대체 어떻게 질지 향후 태도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청와대와 정부도 제대로 선거 관리를 못했다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아직도 이제 대선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더 불안한데 지금 이 이슈가 양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남은 3일 동안 이 이슈 때문에 판세가 크게 흔들릴 것 같지 않다는 게 좀 중론입니다. 누구에게 더 유리하고 뭐 덜 불리하고 이런 이슈는 아니라는 건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촉각을 좀 곤두세우면서 정부 여당의 선거 관리 부실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겠죠. 이 민주당은 여당이다 보니 관리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와 거리를 두면서 질책성 메시지를 꾸준히 내놓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어쨌든 사흘 뒤면 딱 한 사람만 대통령이 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오늘 유권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죠. 수도권을 찾아서 국민들 관심이 가장 높은 부동산 문제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두 후보 마크맨 최선 김단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선 전 마지막 휴일에 청년 민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이재명 실용통합정부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이 후보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밀집한 이곳 신촌을 찾았는데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 청년 기회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집을 사고 직장을 구하고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특별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넘치는 청년 기회 국가 이재명이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고시생들이 모인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청년을 위한 나라를 강조했고 신혼부부가 모여 사는 은평구에서는 교통망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정말로 중요한 게 교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분당선 서북부로 연장하자. 맞습니까? 성북, 강북에서는 강북 횡단선과 신강북선, 도봉에서도 GTX 신호선 지화화 등 지역별 핀셋 공약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비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뭘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즉 국정을 알아야 대통령을 하고 머리를 빌리려도 뭘 알아야 필요한 머리를 빌리지. 유명한 분이 막 명의 신탁하고 막 부동산 투기하고 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 후보는 내일 제주에서 시작해 부산, 대구, 대전, 청주로 이어지는 경부선 상행선 유세에 나섭니다. 선거를 앞둔 마지막 휴일 수도권 유세에 집중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집값은 잘 관리하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건국 이래 한 정권에 이렇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게 처음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윤 후보가 오후부터 경기 서북부를 돌며 집중 유세를 펴고 있는데요. 수도권 민심이 집값 폭등에 예민한 만큼 여권의 부동산 실정을 언급하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수현 전 대통령 정책실장이 펴낸 책 내용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장기 집권을 위한 사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갖게 되면은 보수화돼서 자기들 안 찍고 우리 국민의힘을 찍기 때문에 자가 보유자가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민주당 정권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또 소고기, 초밥을 부동산에 빗대며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카 사용 의혹과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소고기나 초밥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소고기나 초밥은 비싸면 안 먹고 싸면 많이 먹죠. 집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가격이 오르면 겁이 나니까 빚을 내서라도 자꾸 사게 됩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그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쏘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를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내일 안양, 화성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여랑여랑 전혜정 정치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이 무수한 시절 이재명 후보 얼굴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지금도 군사 독재 시절과 다르지 않다 이런 취지로 연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군사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다치고 갇히고 거리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때도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사실 지금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 대선 후보가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발언 취지는 청년들이 겪는 위기가 과거에는 공권력의 위협이었다면 지금은 기회의 부족으로 바뀌었을 뿐 이 힘든 건 결국 똑같다 이런 의미로 발언한 겁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걸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군사 독재 시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한 거 다 보셨죠? 이 위기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군사 독재 시절과 다를 바 없는 권력의 남용을 했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할 정도면은 정권 내려놓고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지적이잖아요. 네, 이게 왜 이런 발언을 했냐 보니 최근 깨어있는 시민연대 등 친문 성향 단체 일부가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이 친문 유권자들이 본투표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을 수 있도록 이 반 이재명 정서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급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맹공한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대선을 사흘 앞두고 대장동 특검을 갑자기 전면에 내세웠죠. 네, 민주당은 이 지난 3일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요. 이 당장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이걸 처리하겠다며 오늘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제목부터 이재명 후보만 수사 대상으로 삼으며 방탄 특검을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이제는 수사 대상과 절차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산무특검안을 국회에서 즉시 처리합시다. 자,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특검안이 이제 무늬만 특검이고 가짜 특검이다. 이게 국민의힘 입장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민주당 특검안을 봤더니 대장동 특검이 아니라 이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특검이라는 겁니다. 예. 그 의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 비열한 술수까지 쓰며 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서 이 선거판을 흔들 생각인 모양인데 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집중 공세를 펴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대장동 특검으로 윤석열 후보를 압박하는 민주당 이 대선 때까지 소재만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공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네, 러시아가 잠시 침공을 멈추고 민간인 대피로를 열어주겠다고 선언했지만 역시나 말뿐이었습니다. 고작 18개월 된 아기가 폭격돼 날린 파편에 맞았습니다. 젊은 부모가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뛰어왔지만 끝내 어린 목숨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왜 절망 그 자체인지 고스란히 전하는 참상입니다. 염정훈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민간인들의 피난길을 열어주겠다며 휴전을 선언한 마리우폴과 볼로바하. 하지만 러시아군의 포격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아파트를 집어삼킬 듯 피어오르고 집과 차들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지는 등 도시는 폐허가 됐습니다. 포격 파편에 맞은 18개월 아이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폭격에 우크라이나는 결국 민간인 대피를 연기했습니다. 마리우폴 시장은 공습이 6일째 지속돼 시신을 수습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민간인이 대피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포격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의 수도 키이우 포위 작전도 계속됐습니다. 밤낮으로 포격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키이우 북서쪽은 거의 파괴됐고 물과 전기도 끊겼습니다. 무차별 폭격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인프라 제거 작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에 대해선 선전포고에 가깝다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러시아는 집요하게 원전 쪽을 공격하고 있는데 전기를 끊어서 단숨에 함락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방사능이 새 나올까 조마조마한데 걱정스러운 얘기는 또 있습니다.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쓸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이어서 강은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오주에 위치한 유주노우크라인스크 원전이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유주노우크라인스크 원전은 우크라이나 두 번째로 큰 원전 시설인데 러시아군이 32km 인근까지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kraine is not safe, whole Europe is not safe because nuclear power plants are not supposed to be shot at and not supposed to be run by war criminals.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을 손에 넣은 상황. 우크라이나 전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원전을 끊어 고사 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미콜라이오뿐 아니라 서북부 리브네 원전과 흐멜니츠키 원전 지역도 러시아군의 공격 대상입니다. 또 미콜라이오에 이어 오데사까지 봉쇄해 서쪽을 뺀 3면을 러시아군이 에워싸고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앤디 웨버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러시아엔 군사 생물학 시설이 3곳 있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재작년 체첸 반군이 모스크바에서 인질극을 벌일 당시 아편 유사제가 함유된 가스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반군뿐 아니라 인질 120명이 함께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인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매일같이 나오지만 그 어떤 것도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총 대신 휴대폰 하나 들고 침략자들에 맞섭니다. 안타깝고 뭉클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김윤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러시아군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헤르손시. 아침부터 주민 수천여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선 마을로 진입하는 러시아군 전차에 맨몸으로 맞섰습니다. 러시아군이 총을 쏘며 위협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일부는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으며 현장을 생중계하기까지 합니다. 한 건물에 들이닥친 러시아군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전원을 끊어 이들을 가둔 사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밤중 날아든 러시아군 순항미사일을 요격해내고 러시아군 헬리콥터를 대공미사일로 격추하는 장면 등을 SNS를 통해 서로 전하며 열악한 전세 속에서도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연일 저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Вони кричать окупантам: "Йди додому, як російський корабель". відтісняють їх з нашої території, перекривають їм дорогу. 밖으로는 미국 상하원 의원 300여 명과의 화상 면담에 나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직후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성명을 내고 러시아 내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산불 피해가 걱정입니다. 그나마 강풍이 잦아들고 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는데요. 매우 건조한 탓입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 등에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료 습도가 25%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 밖에 동쪽과 수도권도 35%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그에 따라 산불 위험 등급이 다소 높음에서 높음 단계를 가리킵니다. 등산 계획하셨다면 화기물을 가져가지 마시고요. 이 산불을 발견하면 빠르게 신고한 후 외투나 흙으로 덮고 바람을 등진 낮은 곳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비가 오는 일요일 전까지는 마른 하늘 아래에 15도 안팎까지 올라서 비교적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